여러분, 연체율 폭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축은행도 그렇고요, 카드사도 그렇고요, 캐피탈도 그렇고요, 심지어 상호금융, 단위농협 같은데, 수협 같은데 이런 데죠. 여기까지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금융권에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예나 다를까 금융감독원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밝힌 곳은요, 18곳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급점검 18곳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18곳이면 대규모거든요. 대규모 금융권에 대해서 긴급점검을 나서는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고요. 이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 심상치 않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말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금융권을 긴급 점검한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곳이라고 명시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뭉퉁그려서 이 금융권 긴급 점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8곳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8곳은 진짜 위험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금융권을 망라했습니다. 이 금융권 안에서만 말입니다. 저축은행은 8곳이고요. 카드사가 4곳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사. 캐피탈사도 6곳입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는 금융사는 18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신협이나 농협이나 수협, 상호금융조합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은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말입니다, 여기는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협이나 농협이나 수협은 중앙회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나 캐피탈사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상호금융권은 문제가 생기면 중앙회가 해결할 수가 있지만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나 캐피탈은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이 금융권의 어떤 충격적인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은요, 저축은행 8개로 가장 많죠. 보시는 것처럼 2016년이면 진짜 한참 전입니다. 5.8%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5.10%입니다. 5.10%. 지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연체율은 2.51%였거든요. 2022년도 3.4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5.21%. 물론 2020년, 2021년, 2022년은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금 상환 유예나 이자 상환 유예, 정부의 정책이 한 몫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원금 상환 유예나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5.1%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카드사는 괜찮으냐? 카드사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사만 하더라도 2021년 말에 1.09%였던 것이
1.53%로 늘었거든요. 카드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카드의 어떤 대출, 카드론이나 카드 리볼빙이나 이것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현장 경기가 나쁠 때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거든 진짜 취약계층은 카드론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이게 떨어질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쁘면 올라가거든요. 지금 카드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피탈사는 좀 심각합니다. 2021년 말에 0.86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분기 말만 하더라도 1.79입니다. 2배가 넘게 올라갔잖아. 2배.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캐피탈사가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게다가 상호금융, 농협이나 신협이나 수협도 마찬가지란 뜻 아니에요. 1.17%가 2.42%까지 올라갔으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융당국이 할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요.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건 지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대로 따지면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심각하면 결국 말입니다. 이게 기업들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2금융권은 더 심각한 그런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제2금융권에 실제로 나가서 부실 채권이 어떤지 상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금융감독원이라는 정부가 직접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1월 말 현재 3월 말 현재입니다. 1분기 말 현재 아직도 85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만기 연장 금액만 78조 8천억 원이고요. 원금 상환 유예만 5조 2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도 1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위협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융감독원이라는 정부가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이게 이금융권에 충격이 오면 말입니다. 연쇄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코로나 대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2금융권은요.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있거든요. 이것도 전체가 149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지금 그나마 분양이 좋아지고 또 이게 본 PF 이전에 브릿지론들이 PF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149조 4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지금처럼 연체율이 늘어났을 때 지금 저축은행은 10조 7천억 원이나 되고요. 여신금융 전문금융계 캐피탈사죠. 27조 1천억 원이거든요. 상호금융도 4조 8천억 원이고요. 이게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다니까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그만큼 연체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금융당국이 직접 이렇게 나간 것은요. 부동산 어떤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 코로나 대출에 대한 위험성 여기에다가
부실 채권을 계속 보유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요소가 더 심각하게 될까 두려워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당장 말입니다. 부실채권 매각을 하든지 상각을 해라. 들고 있으면 들고 있는 만큼 이게 나한테는 충격이 되니까 빨리 팔아서 일부라도 건져라. 아니면 빨리 상각을 해서 털어버려라. 그래야지 그 저축은행이 나름대로 연체율을 낮추고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코로나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나가서 부실채권을 상각을 하거나 혹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경기가 너무 나쁘거든요. 경기가 좋아야지 벌어서 이자라도 갚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금융사들이 한 곳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축은행부터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까지 적어도 18곳 이상이 위험하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사실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연체율이 늘어나서 저축은행이든 아니면 카드사든 캐피탈사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금자 보호한도라는 거 아시지 않느냐고. 저축은행에 내가 예금을 들더라도요. 반드시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서 여기에 이자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4,700만 원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서 넣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금융의 위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란 뜻이에요. 아직 말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